회장님, 제가 눈이 삐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내 건물에 똥파리가 꼬였더구먼. 당장 방 빼. 불과 3일 전 냄새난다고 소금 뿌려 쫓아낸 폐지 할머니가 내 건물의 진짜 주인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가게 앞에 똥파리 꼬이게 누가 쓰레기를 끌고 와. 당장 안 치워? 폭염 경보가 내려진 한여름 오후 2시 강남 도산대로의 아스팔트는 녹아내릴 듯 끈적거렸고 그 위로 최진상 사장의 날카로운 고성이 칼날처럼 내리꽂혔다. 카페 루미에르의 통유리 문이 거칠게 열리며 쏟아져 나온 것은 향긋한 원두향이 아니라 타인을 벌레 보듯 하는 노골적인 혐오였다. 뙤약볕 아래 굽은 등을 힘겹게 펴고 있던 김복순 할머니는 그 고함에 놀라 쥐고 있던 낡은 유모차 손잡이를 놓칠 뻔했다. 유모차 안에는 폐지와 빈 깡통이 위태롭게 쌓여 있었고 그 비릿한 쇠 냄새와 땀 냄새가 섞여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고 있었다. 할머니는 죄인처럼 고개를 조아렸다. 칠순을 훌쩍 넘긴 그녀의 정수리에는 하얀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빛바랜 꽃무늬 몸빼 바지는 흙먼지로 얼룩져 있었다. 그녀가 바란 것은 그저 에어컨 실외기 옆 그늘진 구석에 잠시 엉덩이를 붙일 한 뼘의 공간뿐이었다. 하지만 강남 한복판 평당 1억을 호가하는 이 거리에서 가난은 존재 자체가 민폐이자 치워야 할 오물이었다. 카페 안 시원한 에어컨 바람 아래서 7,000원짜리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던 손님들이 유리창 너머로 힐끔거렸다. 그들의 시선은 구경거리를 보는 듯했고 최 사장의 등 뒤에는 거대한 권력처럼 건물주 회장님 방문 예정이라는 메모가 붙은 스케줄표가 번들거리고 있었다. 죄송해요, 젊은 양반. 너무 어지러워서 딱 5분만. 5분이고 나발이고. 회장님 오실 시간 다 됐는데 어디서 재수 없게. 야, 알바. 소금 가져와. 최 사장의 손가락질은 할머니의 낡은 운동화 코를 향해 있었다. 그 손가락 끝에는 가난한 자의 사정을 헤아릴 일말의 여유조차 없었다. 투명한 유리창은 안과 밖을 나누는 잔인한 경계선이었다. 안쪽은 재즈 선율이 흐르는 세련된 천국이었고 바깥은 매미 소리가 귀를 찢는 뜨거운 지옥이었다. 최 사장은 팔짱을 낀 채 턱을 치켜들고 할머니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시선은 할머니의 헝클어진 백발에서 시작해 목에 두른 땀 젖은 수건, 굽은 허리, 그리고 달아빠진 운동화까지 훑쳐내렸다. 그것은 사람을 보는 눈이 아니었다. 물건의 가치를 매기듯 폐기 처분해야 할 불량품을 분류하는 차가운 감시관이었다. 이봐요, 여기 월세가 얼만 줄 알아요? 할머니가 폐지 10년 주어도 한 달치도 못 내요. 그의 목소리에는 비릿한 우월감이 배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이태리제 구두가 행여나 유모차 바퀴에 스칠까봐 과장되게 뒷걸음질 쳤다. 유리창 너머 알바생 민우가 안절부절 못하며 밖을 내다보고 있었지만 최 사장의 거대해진 등짝에 가려져 있었다. 할머니는 눈을 깜빡였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 비친 최 사장은 거대했으나 동시에 한없이 초라해 보였다. 거치장에 목숨을 걸고 타인의 겉모습으로만 세상을 재단하는 그 얄팍한 영혼이 뙤약볕 아래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유모차의 삐걱거리는 바퀴 소리가 소음처럼 거슬렸다. 최 사장은 미간을 찌푸리며 손을 휘저었다. 마치 눈앞의 파리를 쫓아내듯 그 손짓 하나에 할머니의 70년 인생이 부정당하는 듯 했다. 거리의 소음이 잠시 멈춘 듯한 정적 속에서 권력은 목소리 크기와 옷의 브랜드로 결정되고 있었다. 안 가? 진짜 물벼락 맞고 싶어? 최 사장은 말이 통하지 않자 행동으로 옮기려 했다. 그는 알바생 민우가 들고 있던 얼음 물잔을 거칠게 낚아챘다. 컵 표면에 맺힌 물방울이 최 사장의 손을 타고 흘러내렸다. 할머니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늙고 병든 짐승이 포식자 앞에서 느끼는 원초적인 공포였다. 사장님, 그러지 마세요. 넌 닥치고 있어. 내 월급에서 까기 전에. 민우의 외침은 최 사장의 고함에 묻혀버렸다. 차악 마이너스. 얼음과 함께 차가운 물이 허공을 갈랐다. 물은 할머니의 등과 목덜미, 그리고 소중하게 모아온 폐지더미 위로 쏟아졌다. 젖은 종이 박스는 힘없이 주저앉았고 할머니의 얇은 셔츠는 살갗에 달라붙었다. 시원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멸감이었다. 뜨거운 아스팔트 위로 떨어진 얼음 조각들이 순식간에 녹아 없어지듯 할머니의 마지막 자존심도 바닥에 뒹굴었다. 행인들이 걸음을 멈추고 웅성거렸다. 스마트폰을 들어 촬영하는 사람, 혀를 차는 사람, 그러나 누구도 나서서 최 사장을 말리는 사람은 없었다. 이 거리에서 가게 사장과 노숙자의 싸움은 애초에 승패가 정해진 게임이었다. 물에 젖은 생쥐꼴이 된 할머니는 입술을 파르르 떨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아니면 체념인지 모를 감정이 주름진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거리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벼랑 끝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30분 뒤 카페 안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다. 최 사장은 언제 그랬냐는 듯 말끔한 얼굴로 넥타이를 고쳐 매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건물 매매 재계약서와 고급 만년필 그리고 미리 주문해둔 최고급 다과가 세팅되어 있었다. 그는 연신 시계를 확인하며 출입문을 주시했다. 아, 왜 안 오시지? 회장님 성격 칼 같으시다는데. 그때 딸랑 마이너스 하는 맑은 종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최 사장은 반사적으로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달려나갔다. 어서 오십시오. 기다리고 헉! 고개를 든 최 사장의 눈동자가 지진이 난 듯 흔들렸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검은 세단을 타고 온 귀부인이 아니었다. 물에 젖은 옷이 채 마르지도 않아 꿉꿉한 냄새를 풍기는 조금 전 그 폐지 할머니였다. 하지만 무언가 달랐다. 굽은 등을 꼿꼿이 펴고 뒷짐을 진 채 가게 안을 둘러보는 그 눈빛. 그것은 구걸하러 온 자의 눈빛이 아니라 자신의 영토를 시찰하러 온 제왕의 눈빛이었다. 할머니는 말없이 뚜벅뚜벅 걸어들어와 최 사장이 회장님을 위해 마련해둔 상석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리고 품속에서 젖어서 쭈글쭈글해진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다. 봉투 겉면에는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등기권리증 마이너스 소유주 김복순. 물맛이 아주 시원하더구먼. 자네가 대접한 건가? 나직하게 깔리는 그 한마디가 카페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카페 안의 모든 소음이 진공청소기 속으로 빨려 들어간 듯했다. 최 사장의 입이 붕어처럼 뻐끔거렸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흙빛으로 변해갔다.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리는 그를 지탱한 것은 옆에 있던 의자 등받이뿐이었다. 손님들의 시선이 이제는 할머니가 아닌 사시나무 떨듯 떠는 최 사장에게로 꽂혔다. 회장님? 아니, 저는 정말 내 건물 입구에 쓰레기가 있어서 좀 치우러 왔네. 근데 진짜 쓰레기는 유모차 안에 있는 게 아니었어.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높낮이가 없었다. 그래서 더 무서웠다. 그녀는 젖은 손으로 테이블 위에 계약서를 집어들었다. 최 사장이 그토록 공들여 준비한 월세를 깎아달라고 읍소하려 했던 그 종이 쪼가리였다. 찌잉 마이너스. 종이 찢어지는 소리가 날카롭게 공간을 갈랐다. 최 사장의 비명 같은 탄식이 터져나왔다. 아이고, 회장님, 잘못했습니다. 제 눈이 삐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최 사장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할머니의 젖은 바짓가랑이를 붙잡았다. 조금 전까지 그가 벌레 보듯 했던 그 바지였다. 공공장소에서의 완벽한 역전. 갑질로 쌓아 올린 그의 위엄은 바닥을 기는 비굴함으로 대체되었다. 할머니는 발을 빼내며 차갑게 그를 내려다보았다. 멸시받던 자가 심판자가 되는 순간 그 카타르시스는 뜨겁다 못해 서늘했다. 소란이 잦아들고 카페 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흘렀다. 무릎 꿇은 남자와 의자에 앉은 노인.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맞부딪혔다. 최 사장의 눈에는 공포와 후회, 그리고 비굴한 계산이 뒤섞여 있었지만 할머니의 눈은 깊은 우물처럼 고요했다. 그 눈동자 속에는 70년 세월의 풍파를 견뎌낸 단단함이 서려 있었다. 돈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닐세. 사람이 돈을 부려야지. 최 사장은 변명조차 할 수 없었다. 가게 이미지가 손님들이 싫어해서 입안에서 맴돌던 수만 가지 변명들이 할머니의 깊은 눈빛 앞에서 산산이 부서졌다. 그는 자신의 바닥을 보았다. 강남 한복판, 번듯한 카페 사장이라는 타이틀 뒤에 숨겨진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자신의 비겁한 민낯을. 할머니는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았다. 화를 낼 가치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했다. 그 침묵은 고함보다 더 아프게 최 사장의 폐부를 찔렀다. 째깍거리는 시계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고 있었다. 건널 수 없는 강, 인격의 격차가 그곳에 있었다.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의자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물값일세. 그리고 방은 이번 주 내로 비우게. 최 사장이 무언가 말하려 손을 뻗었지만 할머니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대신 구석에서 겁에 질려 서 있는 알바생 민우에게 다가갔다. 민우는 조금 전 몰래 나와서 할머니에게 수건을 건네줬던 청년이었다. 할머니의 거친 손이 민우의 떨리는 손을 잡아주었다. 자네가 내려준 커피라면 내 기꺼이 마시러 옴세. 준비하고 있게. 그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새로운 주인의 탄생을 알리는, 그리고 정직한 친절에 대한 보답을 약속하는 묵직한 선언이었다. 최 사장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자신의 오만이 걷어차 버린 기회가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던 알바생에게로 넘어가는 순간이었다. 할머니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려 출입문을 향해 걸어갔다. 할머니가 떠난 자리에는 젖은 물 자국만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카페 문이 닫히고 다시 에어컨 바람이 윙윙거렸다. 하지만 조금 전과는 공기가 달랐다. 화려한 조명 아래 남겨진 최 사장은 껍데기만 남은 허수아비처럼 덩그러니 서 있었고 테이블 위에 놓인 찢어진 계약서 조각들이 에어컨 바람에 팔랑거렸다. 통유리창 너머로 다시 유모차를 끌고 멀어지는 할머니의 뒷모습이 보였다. 작고 굽은 등이었지만 그 그림자는 빌딩 숲 그 어떤 것보다 길고 거대하게 드리워져 있었다. 오후에 햇살이 먼지 낀 유리창을 통과해 바닥의 물기를 비추었다. 물기는 금세 마르겠지만 오늘의 기억은 흉터처럼 그 공간에 영원히 박제될 것이다. 아무 말도 아무 소리도 없는 정적 속에서 찢어진 종이 한 장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오늘의 사연 정류장이었습니다. 화려한 도심 한복판, 고급 슈트를 입고도 마음은 한없이 가난했던 청년. 그리고 낡은 유모차를 끌면서도 누구보다 넉넉한 마음을 가졌던 어르신. 오늘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진짜 주인을 알아보지 못한 한 남자의 어리석음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사람을 볼 때 무엇을 먼저 보셨나요?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온기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자주 잊고 사는 건 아닐까요? 당신의 하루에 조금이라도 따뜻한 여운이 남았다면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